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보험 불만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험을 전해드리는 보험 전문가 배현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많은 정보의 바다 속에서 현명하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금융 지식을 알리는 데 앞장서는 김진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을 디자인하는 최나은 전문가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고요. 이제 오늘의 보험 불만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제가보험입니다. 배현미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보험하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이슬제 집 가짜를 써서 집에서 케어를 받는 분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구나 한 번쯤은 나이가 들거나 혹은 내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실 때 어떻게 모실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결국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가족들에게 이중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설정한 금액만큼 매달 수령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제가보험입니다. 네, 몸이 불편할 때 매월 이렇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 참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간병보험도 몸이 불편할 때 이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가 많이 다른 건지 좀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간병보험과 제가보험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병보험은 의료법에 적용을 받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시설에 입원을 한 후에 간병인을 써야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집에서 방문 요양을 받거나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간병보험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고 제가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가구도 늘어나고 가족의 단위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 이런 간병과 요양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을 잘 인지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간병보험과 제가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보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단순히 몸이 불편하면 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장기 요양법에 따라 장기 요양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요양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 한 달에 단 한 번이라도 방문 간호 등 제가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몸이 불편한 정도를 평가해서 장기 요양 등급을 정한 후에 요양 인정을 주게 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자세히 살펴보면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힘든 1등급에서 가벼운 도움 정도만 필요한 인지 지원 등급까지 등급을 나누고 있고요.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지해야 한다면 1등급, 상당 부분 의지해야 하는 2등급, 부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3등급, 가벼운 도움 정도 필요한 4등급, 치매 등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재가보험을 보장받기 위한 두 가지 조건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기 요양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요양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 한 달에 최소 한 번이라도 이 재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그리고 방금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등급들은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는 걸까요? 네, 이런 등급의 점수는 장기 요양 인정 조사표라는 것을 통해서 점수가 매겨지게 되는데요. 총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화장실은 갈 수 있는지, 가족들은 모두 알아보는지 등 다양한 부분을 취합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은 인정을 받는 조건이 조금 다른데요. 65세 이상은 병명과 상관없이 거동이 불편하면 등급을 매길 수 있고요. 65세 미만은 거동 불편과 더불어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장기 요양이라고 하면 노인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젊은 가장이 뇌질환으로 쓰러져 장기간 간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가장이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재가 보험이나 장기 요양보험에서 보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뇌질환을 대비한다고 하면 진단비와 수술비를 많이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만약 증세가 심해져서 수술을 하게 됐을 경우에 몸의 마비와 같은 장애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장의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다면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재가보험이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재가보험을 이제 보장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65세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 이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나이가 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런 뇌질환에 대해서도 준비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궁금해하실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실효성이 과연 정말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이 부분을 조금 현실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면 사무직 50세 남성이 A 보험사에 20년 납 90세 만기로 뇌혈관 진단비 5천만 원을 구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월 7만 5,750원입니다. 그런데 이를 재가보험으로 준비해서 동일한 20년 납 90세 만기로 매월 100만 원씩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보험료는 6만 7,988원이 되는데요. 재가특약과 시설특약에서 10년간 지급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총 수령액은 1억 2천만 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네, 뇌질환에 대해서 대비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보험의 조건과 또 노인성 질환의 조건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 갖춰졌을 때 우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가 서비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장기 요양보험에서 각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른데요. 1,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가능하고요. 3에서 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받을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시설급여도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란 동일 세대 가족 구성원이 수발이 곤란한 경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치매와 같이 심신 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재가 서비스를 살펴보면 집으로 직접 요양보호사가 찾아오는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 의사와 간호사 같은 의료인이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 진료를 하는 방문 간호, 어르신이 일명 노치원이라고 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에 통원을 하시거나 복지 용구를 구입하시는 것들도 재가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는 근데 집에서도 케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증세가 심각해지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렇게 요양원에도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재가보험 같은 경우에는 민영보험인데 이렇게 요양원에 들어가도 보장이 가능한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재가보험의 구성을 보면 크게 재가특약과 시설특약으로 나눠져 있고요. 재가특약에서는 요양 인정을 받고 재가 서비스를 월 1회라도 이용하게 되면 내가 설정한 금액인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고요. 시설특약에서 말씀하신 요양원 입소를 했을 때 매월 설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매월 설정한 금액만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대 이 장기 요양을 인정받지 못하면 보험금 수령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정이 잘 되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네, 이런 장기 요양 인정률을 보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2023년 노인 장기 요양보험 통계 연보를 보면 되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23년 한 해 장기 요양 판정자는 총 123만 8,495명이고 이 중 109만 7,913명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판정 대비 인정률이 88.6% 정도로 매우 높고 최근 5년간 판정자 수도 전년 대비 평균 8.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은 각 등급별 인정자 분포도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인지 지원 등급이나 5등급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체 인정자 109만 7,913명 중 4등급이 49만 9,584명으로 45.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등급이 27.1%를 차지하고 있고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했던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이 각각 11.3%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율만 보더라도 등급 인정이 어렵지 않다고 봐지는데요. 혹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이 계시거나 어른이 계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 절차는 신청 후 인정조사를 거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장기요양 판정이 되면 장기요양 인정서가 발급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도 가능하고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와 더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신청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이나 친족 또는 동거인과 같은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네, 장기 요양 인정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인정되는 사람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다 신청 절차와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모바일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내가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계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재가보험을 준비할 때는 월 수령액은 얼마 정도로 준비해야 할지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만약 내가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금액이 들어갈지 예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하는 장기 요양보험을 먼저 살펴보면 재가급여 신청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전체 비용의 15%이고요. 시설 입소했을 경우는 20%입니다. 그리고 재가급여는 각 등급별로 월 한도를 정해 놓았는데요. 5등급 기준으로 월 112만 1,100원을 넘어가면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시설에 입소를 했을 때는 1일당 급여 비용에서 2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고요. 식자재비와 이 미용비, 복지용구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요. 그럼 이 표를 기준으로 예를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장기요양 5등급을 받고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루 4시간씩 월에 22일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총 사용액은 143만 원이고 5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가 112만 1,100원이니까 차액분인 30만 8,900원은 본인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월 한도액 112만 1,100원에서 내 부담률 15%를 적용하면 16만 8,165원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죠. 결과적으로 한도 차액과 본인 부담률을 더하면 월에 총 부담해야 할 금액은 47만 7,065원이 됩니다. 물론 이 같은 비용은 일일 사용 시간을 4시간으로 한정하고 사용 일수도 22일로 보수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별로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도 별도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재가급여를 신청했을 때와 시설에 입소했을 때 이 본인 부담금이 차이가 난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약 15%에서 20% 정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월에 인정되는 한도액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 한도액과 그리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개인 부담금을 산정해서 월에 얼마 정도 내가 수령해야 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 재가보험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재가보험은 장기 요양 인정을 받고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 30에서 100만 원을 매달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노후에 자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아주 중요한 보험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입하실 때는 각 회사마다 만기와 보장 범위가 차이가 있으니까 잘 따져서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재가보험을 청구할 때는 내가 몸이 불편하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보험금을 청구해줄 지정 청구 대리인을 꼭 지정하셔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재가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수술비 보험입니다. 김진아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준비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요새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수술비 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앵커님께서 생각하시기 때는 보험을 잘 가입했다라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첫 번째로 보험료를 내가 얼마나 내고 있는지 이게 매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보험료가 나가는 만큼 내가 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지 이 보험금도 중요한 것 같고 또 내가 얼마나 기간 동안에 이 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보장 기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중요한가요? 네, 욕심쟁이시네요. 참 아쉽지만 보험료를 적게 내면서 보험금도 많이 받고 보장도 길게 받고 싶다. 그런 보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는 가성비를 따져서 보험료는 적당히 내고 보험금은 잘 받을 수 있는 가성비 보험은 있을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대부분 소비자분들께서는 나는 실손의료비 보험도 있고 3대 진단비도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굳이 수술비 보험까지 준비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수술이라는 의료 행위를 하면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자기 부담금 제외 후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또 혹시라도 암, 뇌, 심장에 관련된 3대 질병을 진단받은 후에 수술을 받게 되면 진단비 보험금으로 수술비를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수술비 보험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앞서 보험료를 적게 내면서 보험금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손의료비,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이렇게 네 가지 보험 중 보험료가 어떤 보험이 가장 저렴할까요, 앵커님? 실손 의료비와 진단비 그리고 입원비, 수술비 중에서 가성비 보험을 고르라고 하면 일단 요즘에 진단비는 굉장히 비싸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요. 진단비 제외하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많이 들고 있는 실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앞에 표를 보시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보험은 실손의료비이고요. 그 다음은 수술비 보험, 세 번째는 입원비, 마지막으로 진단비 보험인데요. 앵커님, 그러면 보험금은 어디서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금 자체만 두고 본다면은 그래도 진단비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1억 이렇게까지 가입을 하니까 진단비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제가 표에 이미 표시해 놓은 것처럼 보험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진단비 보험이고요. 두 번째가 실손의료비, 세 번째로는 수술비, 마지막으로는 입원비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앵커님께서 생각하는 가성비 보험은 어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험금 수령도 두 번째 순위에 있는 이 실손 의료비가 가장 가성비 보험일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험을 처음 준비할 때 실손의료비 보험을 1순위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실손의료비 보험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갱신형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갱신형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점점 올라가기 마련이라서 그렇습니다. 앵커님이 생각하시기에 실질적으로 보험은 몇 살쯤에 가장 많이 필요할까요? 사실 요즘에는 저도 병원을 가끔 가긴 가는데 그래봤자 이제 몇만 원 정도밖에 금액이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는 병원에 한 번 가면 또 몇십만 원씩 지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 60대 정도일 때 보험금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5, 60대 이상부터 병원을 가게 될 확률이 높은데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되어 가능한 실손 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정작 보험이 필요한 나이대에 보험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오늘 말씀드리는 가성비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단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질병으로 입원이나 수술 같은 치료를 따로 받지 않고 진단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보험료가 굉장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하면 부담은 덜 수 있지만 정작 필요한 5, 60대 준비를 하려고 한다면 보험료가 부담되어서 가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많이 수령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진단만 받으면 수령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장점인데 또 나이가 들어서 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비싸다 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단금을 준비할 때는 좀 최대한 어린 나이에 준비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아요. 어렸을 때 미리 준비하시면 어느 정도 가성비 있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입원비 보험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을 많이 받기는 어려운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입원비 보험이요. 입원비 보험의 경우에는 입원을 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좀 받기가 어려운 보험일까요? 입원비 담보는 최대 180일까지만 입원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일당 2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고 하면 보험료는 비싼 편이지만 180일 입원 기준으로는 최대 360만 원까지만 보험금을 지급을 받기 때문에 가성비적인 면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병원 자체에서는 길게 입원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래서 입원비 보험으로는 보험금을 많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병원에서 입원을 오래 안 시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에 2만 원씩 최대 180일이어도 360만 원 정도인데 이 보험금을 수령받는 거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많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실제로 이런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주변에 이런 예시가 있을까요? 네. 실제 최근 보험금 청구 사례를 예시로 들어드리자면요. 여성분들을 예시로 들자면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이 암 중에서 초기 진단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요새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서 며칠 입원한다고 하는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도 암 진단이니까 최소 뭐 일주일, 이주일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달 넘게 입원하고 싶은데 이것도 오래 입원을 못 하나요? 네, 놀라지 마세요. 정답은 최소 3일에서 최대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리 그래도 암이라면은 그래도 중대한 질병에 해당하기도 하고 정말 실제로 이제 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질병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기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데요. 네, 저출산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병원에 자리가 없기도 하고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꼭 입원을 해야 치료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입원을 길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는 적당하면서 보험금은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또 할 때마다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실손을 대체하는 역할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실손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은 이제 나온 전문가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보험은 어떻게 보면 수술비 보험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수술비 보험 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했고 가장 큰 이유는 가성비가 높다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표로 비교해드리면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점 없고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험금도 잘 준다라고 하면 굳이 준비하지 않을 필요는 없을 건데요. 그런데 수술비 보험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잘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비 보험의 종류에 따라 잘 가입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앵커님, 우리나라에 수술비 보험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어본 적이 없기도 하고 정확하게 어떤 수술비 보험이 있는지 찾아본 적도 사실 없어서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데요. 맞아요. 저도 다 세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수술비 명칭에 따른 담보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큰 종류로 분류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수술비, 종수술비, 엔대수술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표에서 첫 번째 기본 수술비라고만 되어 있는 수술비 담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질병이면 주고요. 상해면 줍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적게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가입한 보험에는 보험료의 기준도 있지만 보험금의 기준도 있겠죠. 보험금은 많이 주는 게 좋나요? 적게 주는 게 좋나요? 당연히 내가 보험료는 적게 내더라도 보험금은 많이 받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 아닐까요? 당연히 많이 받고 싶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수술비에서 많이 주는 대표적인 게 바로 종수술비와 엔대수술비라고 하는데요. 종수술비는 수술기법에 따라서 아주 경미한 수술부터 중대한 수술을 종으로 나누고요. 그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크게 나누는 수술기법은 관열과 비관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혈과 비관혈이요.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정확한 뜻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관열은 찢는 수술, 비관열은 뚫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관열은 보험금이 높게, 비관열은 보험금이 낮게 책정되는 편입니다. 네, 관열의 경우에는 찢는 수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좀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비관열은 뚫는 수술이라서 찢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적게 상처가 나니까 보험금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엔대수술비는 종수술비와 다르게 수술기법이 아닌 진단명에 따라서 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을 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수술만 받으면 무조건 주는 질병 상해 기본 수술비를 먼저 준비하시면 되고요. 매회 지급 받는 수술비로 준비하시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 종수술비와 엔대수술비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대장용종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이때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수술비 당연히 어디선가 나온다는 얘기는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앵커님, 그러면은 대장용종 발견되었을 때는 얼마가 나올까요? 아무래도 용종이라고 해도 어쨌든 수술을 한 거는 한 거니까 제 생각에는 한 5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50만 원 정도? 네, 좋습니다. 보편적으로 3에서 5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종수술비에서 나올까요? 엔대수술비에서 나올까요? 왠지 제 생각에는 종수술비에서 나올 것 같아요. 역시 보험불만제로 앵커님이세요. 맞습니다. 대장용종은 종수술비에서 보통 2종에 해당하고 2종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눈이 지속적으로 따끔거려서 안과를 방문했더니 안검내반증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비 당연히 나오겠죠? 이번에는 종수술비에서 나올까요? 엔대수술비에서 나올까요? 왠지 아까는 종수술비였으니까 이번에는 엔대수술비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약간의 함정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종수술비에서 1종에 해당해서 20만 원 선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2개 들어드렸어요. 이렇게 봤을 때 앵커님은 종수술비가 좋은 것 같나요? 아니면 엔대수술비가 좋은 것 같나요? 이렇게 두 가지 사례 다 엔대수술비가 아니라 종수술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종수술비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여기까지는 종수술비가 승입니다. 그럼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사례들은 사실 보험금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만성 피로를 달고 살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계속 먹으면서 주기적인 검사를 받고 있었는데 재발이 계속되다 보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때 수술을 받게 되면 종수술비와 엔대수술비에서 각각 얼마가 나올까요, 앵커님? 각각 얼마요? 둘 중 하나가 아니고 둘 다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전에 종수술비에서 계속 우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
받았으니까 종수술비에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앞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었던 종수술비에서는 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엔대 수술비에서는 1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왜 엔대 수술비가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생기는 건요. 앞에서 설명드린 관열, 비관열 기억나시나요? 네, 그럼요. 관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찢어서 보험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하셨고, 비관열 같은 경우에는 찢는 게 아니라 뚫어서 이제 보험금을 조금 덜 받는 수술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갑상선 수술은 찢는 수술일까요? 뚫는 수술일까요? 아무래도 갑상선 수술하는 거 제가 너튜브에서 몇 번 봤는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수술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관열 수술이라고 해서 종수술비에서는 3종에 해당하는 100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엔대 수술비에서는 관열, 비관열 상관없이 진단명에 따라 수술비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천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사례로는 이제 연령이 5, 60대가 넘어가시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관절 수술도 있지만 혈관이 노화가 되기 때문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을 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는 종수술비에서 얼마 나올까요? 아무래도 종수술비라고 해도 좀 중대한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좀 큰 수술이기도 하니까 그래도 이전에 엔대 수술비만큼은 1,000만 원 나오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위와 동일하게 종수술비에서는 3종에 해당하는 100만 원, 엔대 수술비에서는 1천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다시 질문 드릴게요. 종수술비가 좋은 것 같나요? 엔대 수술비가 좋은 것 같나요?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정말 위험한 질병에서 나를 수술을 해야 할 때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엔대 수술비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헷갈리네요. 맞아요.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많은 수술을 보상받을 수 있는 종수술비는 여러 가지를 주지만 금액이 적을 수 있고요. 반대로 엔대 수술비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주지만 금액이 큽니다. 그러면 저희는 가성비 있게 적은 보험료를 내면서 많은 보험금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범위가 넓은 종수술비와 금액이 높은 엔대 수술비를 같이 가져가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준비 드리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두 가지 다 가입하면은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둘 다 우리가 챙겨가려면은 좀 보험료가 너무 비싸진 않을까 싶은데요. 보험료 측면에서는 좀 많이 부담스럽진 않을까요? 네, 보장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비쌀 거라고 예상을 하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비 끝판왕의 보험비이기 때문에 최대 1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하시더라도 연령별로는 좀 상이할 수 있겠지만 최소 3만 원에서 5만 원대로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두 가지 모두 준비해도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가성비 보험이라고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매회 지급되는 질병상의 수술비, 기본 수술비를 먼저 준비하시고요. 두 번째로 종수술비를 준비하여 보장 폭을 넓히신 후에 세 번째로 엔대 수술비로 중대한 질병에 진단받고 수술했을 때 보상받는 금액을 높이신다면 어떠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장은 넓게, 보상 금액은 크게 보장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내면서 병원이라는 곳에 자주 가지 않기를 바라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는 노후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 요즘은 부작용이 적고 회복 기간이 빠른 신의료 수술 기법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환자분들에게 희소식이면서도 신의료 기술이다 보니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가 많이 높아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미리 수술비 보험을 가성비 있게 잘 준비하신다고 하면 부득이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라도 내가 모아놓은 자산을 깨지 않도록 잘 준비된 보험을 통해 부작용은 적고 회복 기간은 빠르게 또 마음은 편하게 치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나에게 맞는 보험 준비 방법입니다. 오늘 최나은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저는 건강보험을 준비할 때 나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준비 방법을 DIY라는 키워드를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앵커님, DIY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네, 요즘에 가구 사거나 하면은 직접 손으로 조립할 때 DIY 뭐 소파, DIY 시계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Do it yourself 이거의 약자로 알고 있습니다. 네, DIY.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과 연관이 있는데요. 바로 건강보험을 준비할 때에도 내 상황에 맞는 DIY가 가능하다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갱신형과 비갱신형이라는 보험의 형태를 활용하는 건데요. 요새 흔히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갱신형 보험은 좋지 않다. 혹은 비갱신형 보험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라면서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에 어떤 보험을 가져가야 하는지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항상 의견이 분분한데요. 앵커님,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갱신형 보험은 처음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저렴한데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험료에 대한 변동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비갱신형은 처음에 가입할 때 이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같은 금액으로 꾸준히 일정한 기간 동안 납입하면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갱신형과 비갱신형은 어느 하나가 나쁘다, 좋다로 나누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DIY라는 키워드로 소개한 것처럼 내 상황에 맞춰서 DIY로 각각의 장단점을 활용하면 가장 유리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내 상황에 맞게 보험을 준비를 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 개념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형태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두 보험의 차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갱신형은 보험료가 변한다는 거고 비갱신은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각각의 눈에 보이는 특징으로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갱신형 같은 경우 보험료가 처음에는 저렴한 편이지만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하고 비갱신은 나중에 낼 비용까지 미리 계산해서 보험료는 갱신형보다 높은 편이지만 일정 기간까지 균등하게 납입하면 그 이후로는 만기 시점까지 납입하지 않더라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님, 이렇게 봤을 때는 갱신형, 비갱신형 중에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처음 보험료는 부담스러워도 그래도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면 일정 기간 동안만 납입하면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갱신형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소비자분들께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을 활용해서 내 건강보험을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지 상황별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고려할 점은 바로 나이에 따라 갱신형, 비갱신형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앵커님, 20, 30대인 저희와 50대, 60대인 저희 부모님 둘 중에 현재 시점에서 건강보험을 새로 준비한다고 하면 20대인 저희와 5, 60대인 부모님 중에 누가 더 보험료가 비쌀까요? 아무래도 20, 30대인 우리보다는 5, 60대인 부모님들이 좀 더 병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좀 더 비싸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이 보험료가 왜 더 비쌀까요?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저희보다 몇십 년 더 오래 사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면서 질병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은 저희보다 더 오래 관절을 쓰셨을 거고, 눈도 근육도 20년, 30년 더 오래 쓰셨겠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똑같이 넘어지더라도 뼈에 부러질 확률이 부모님이 더 높으실 거고, 질병에 걸릴 확률도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 부모님 나이대 분들은 저희보다 병원에 더 자주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책정할 때 병원에 더 자주 가는 연령대가 보험금을 수령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은 우리보다 보험료가 비쌀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텐데요. 조금은 당연한 얘기지만 앵커님은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적게 내는 게 좋으세요?
이거는 당연히 보험료가 우리가 한두 달 나가는 금액도 아니고 몇십 년씩 이제 보험을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금액이 적은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당연히 보장은 많이 받고 보험료는 적게 내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은 갱신형, 비갱신형 중에서 어떤 형태로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갱신형이 초기에는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생각해보면 갱신형이 저렴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전에 비갱신형이 좀 총 보험료에서는 좀 저렴하다고 했던 것 같고 좀 헷갈리네요. 네, 제가 이제부터 나이에 따라 보험료를 어떤 형태로 구성했을 때 보장은 많이 받으면서 보험료는 적게 낼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릴 때에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나이가 어릴수록 아플 확률이 적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텐데요. 반대로 나이가 많으면 병원에 갈 확률이 높다 보니 보험료가 높다고 했었죠. 자, 아까 보여드린 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나이가 어리면 처음에 책정된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더라도 비교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균등하게 미리 내고 나머지 기간은 보험료 납입 없이 보장만 받는 게 좋겠죠. 네, 20, 30대인 우리들은 나이가 좀 어리니까 일단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린 나이에 건강보험을 전부 갱신형으로만 가입해서 100세까지 보장받고 싶다라고 하면 20살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100세까지 8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오르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프로만 보더라도 비갱신형보다는 만기까지 내야 하는 보험료가 훨씬 더 많겠죠. 그렇네요. 아무래도 우리 나이대보다는 좀 더 연령이 있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쯤에는 아무래도 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게 유리할까 싶기도 한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럴까요? 네, 보편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보다 병원을 자주 가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처음 보험료가 우리보다는 비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보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나이대별로 어떤 게 유리한지 상황에 따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준비하려고 하면 갱신형과 비갱신형 어떤 것 한 가지만 준비하는 것보다는 조합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고려해야 될 부분 중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갱신 주기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하는데, 앵커님, 갱신 주기가 뭘까요? 갱신 주기라는 건 아무래도 그냥 갱신이 되는 주기를 갱신 주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갱신 주기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3년 갱신이다. 그러면 3년마다 보험료가 변한다는 거고요. 5년 갱신이다 하면 5년마다 변한다. 10년 갱신이면 10년마다 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앵커님, 갱신 주기는 짧은 게 좋을까요? 긴 게 좋을까요? 갱신 된다는 거는 어쨌든 보험료가 오를 텐데 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보다는 짧아지는 게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 주기가 긴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료가 떨어지는 구간에는 갱신 주기가 짧은 게 좋고요. 오르는 구간에는 긴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갓 태어난 신생아와 10살 초등학생 중에 누가 더 보험료를 많이 낼까요? 신생아보다는 초등학생이 좀 더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병원 갈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초등학생이 좀 더 비쌀 것 같아요. 네, 정답은 신생아가 훨씬 더 비쌉니다. 앞에서 저희랑 부모님이랑 비교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초등학생은 병원을 가는 상황이 주로 다치거나 깨지거나 해서 가는 것 이외에는 병원에 갈 일이 많이 없는 것에 비해 갓 태어난 신생아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곳저곳 아플 확률도 높고요. 병원에 훨씬 더 자주 가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신생아와 초등학생의 보험료를 같은 보장으로 비교를 해보면 신생아가 비싼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신생아의 경우에는 이 주기가 좀 짧은 걸로 준비하는 게 유리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보험료가 갱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구간도 있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 구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나이대인지 떨어지는 나이대인지에 따라 갱신 주기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는 연령대별로 갱신, 비갱신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보장별로 갱신, 비갱신을 유리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보험금 한 번만 받는 게 좋나요? 여러 번 받는 게 좋나요? 이거는 당연히 내가 아플 때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 번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저희가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암 진단, 뇌졸중 진단, 같이 무슨 병이다라는 진단을 의사에게서 받고 내가 가입한 보험 안에서 해당한 진단명만 일치한다고 하면 보험금을 주는 담보를 진단비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목돈으로 몇 천만 원씩 받도록 준비를 하시죠. 그 가장 큰 이유는요, 보통 암 내 심장 같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일을 쉬게 되어서 소득이 끊길 것을 대비해두기 때문에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건데요. 자, 그럼 이 진단비는 한 번만 줄까요? 여러 번 줄까요? 진단비라고 하면은 많이 비싸다고들 얘기를 해서 저는 여러 번 줬으면 좋긴 한데 또 한 번 지급된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진단비는 일반적으로 최초 1회안 한 번만 줍니다. 그런데 여기 의료비에 해당하는 입원비, 수술비는 한 번만 줄까요? 여러 번 줄까요? 일단 진단비는 한 번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입원비와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다회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러 번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번 준다라는 거예요. 입원할 때마다 주고 수술할 때마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암의 진단을 받고 내가 가진 건강보험 안에서 진단비와 의료비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암에 걸렸을 때 진단비는 한 번만 받고 끝나지만 암으로 인해서 입원하고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할 때마다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암 진단비는 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게 유리할까요? 제가 지금까지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도 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 번만 받는 진단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비갱신형이 유리합니다. 장년층인 40대로 넘어가면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반반으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고요. 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51세, 52세 정도가 넘어가면 발병률이 확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자료 화면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암 진단비를 나이대별로 비갱신형일 때, 갱신형일 때 보험료 예시표인데요. 비갱신형으로 보면 20살에 비해 40대 보험료가 많이 비싸고 60세부터는 또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진단비는 한 번만 받는 일회성이다 보니까 진단비에 해당하는 부분만은 갱신형으로 준비하게 되면 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진단비를 비교했을 때의 내용인데요. 앵커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암, 뇌, 심장 같은 중대한 질병에 진단받는 횟수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입원하던 수술하는 횟수가 더 많을까요? 아무래도 중대한 질병에 진단받을 확률보다는 이렇게 치료를 받는 입원이나 수술할 확률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암 같은 중대한 질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입원하고 수술할 일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의료비는 다의 지급인 건데요. 그럼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 점점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죠. 그래서 의료비에 해당하는 입원 수술비는 여러 번 지급이 되다 보니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보험료가 비싸지더라도 의료비에 해당하는 입원 수술 담보는 최대한 비갱신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칭찬보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내용이 좀 자세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으로는 최종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나에게 맞는 보험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보험도 DIY로 나에게 맞게 조합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연령대별로 갱신과 비갱신형을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20대는 비갱신형이 유리하고요. 40대는 반반, 60대는 갱신 주기가 긴 갱신형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 진단비와 의료비에 따라서 일회성인 진단비는 갱신형이 유리하고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여러 번 받는 의료비는 비갱신형이 유리하다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을 내가 아팠을 때 자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나의 자산을 금고, 보험을 자물쇠라고 했을 때 자물쇠는 굳이 비쌀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융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출에 해당하는 보험은 과도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칭찬보험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다시 보기는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